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이 시대 구분과 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눈 것처럼 역사의 이제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고대, 그리고 미들에이지, 중세, 가까운, 근대, 그리고 지금의 현대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현대의 시작은 보통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야기는 고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로마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더니 나중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가 되죠. 그 중에서도 이 서로마는 결국에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했던 시점부터 우리가 중세로 본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터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내걸면서 등장했던 종교개혁,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로 유명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로 대표되는 신앙론 개척과 이제 태양왕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과 절대왕정, 이게 다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중요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들이 사실은 어떤 사건에서 다 기인을 했느냐 하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군이라 불리냐 하면 그들의 상징이 바로 십자군이었다는 거죠. 붉은색 십자가를 이제 군복이나 또는 깃발에 달았어요. 그럼 십자가는 어떤 종교를 상징하죠? 예, 크리스트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로부터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출발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십자군 전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군 전쟁에 이제 전반적인 배경으로는 일단 유럽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서유럽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3포제 기억나나요? 봄 충경지, 가을 추경지, 휴경지에서 세계를 돌아가면서 지력을 회복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가한 인구에 맞춰서 개간이나 개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엘베강 동쪽으로 영토가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이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런 서유럽에게 도움을 요청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족이라는 이제 이슬람 제국의 이제 위협에 엄청 이제 놓여 있었는데 수도 비잔티움에서 아주 셀주크 투르크가 가까운 위치까지 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급하니까 소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소로마 교황이 누구였다? 우르바누스 2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로마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비잔티움에서는 그리스 종교라고 해서 황제가 이제 그런 교황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황제 교황주의.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자기가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우르바누스 2세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어느 수도원 출신이라고 했었죠? 네,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클리니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교 세계의 어떤 개혁, 정화운동에 앞장섰던, 그래서 걸출한 교황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우리가 교황권의 성장에서 봤던 그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죠, 그죠? 카노사의 굴욕에서 그 하이니의 자세를 눈밭에 무릎 꿇게 했던 그레고리우스 7세도 역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됐었죠, 그죠? 이 두 번째 교황이 바로 이제 우르바누스 2세예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래서 이 우르바누스 2세는 교황이니까 군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속 군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클레르몬 공예를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독교에 중요한 어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예를 개최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개최했던 것은 이제 니케아 공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이제 정통성을 붙여보기 위해서 열렸었던 거고, 두 번째 공예가 오늘 배운 이제 클레르몬 공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르몬,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총 4개의 공예를 배울 건데 차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여러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서 결국에는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랑 이 우르바누스 2세가 이제 그 공의회 당시에 했던 연설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네요.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에서 크리스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키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튀르크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셀주크 투르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바로 비잔티움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바탕으로 이 이제 클레르몬 공회가 개최됐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지 형제들을 구하자. 예수의 성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는가?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그죠?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불행한 자, 지금 서유럽에서 불행하고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기독교 예수의 성묘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자는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번영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의 욕구를 우리가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미 출발할 때부터 세속적인 어떤 목적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출발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 프랑스, 그죠?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신성 로마 제국까지 1차는 어디까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죠. 근데 웃긴 점은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화살표가 이 파란색 하나밖에 없어요. 1차에서만 예루살렘 탈환을 성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변질되었던 십자군, 총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변질됐던 십자군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갈 수가 없겠네요. 바로 4차 십자군입니다.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갈색 줄에 따라서 가죠. 그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4차 십자군은 출발할 때부터 뱃삭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러면 태워주겠다. 대신에 이제 이미 예루살렘은 많이 약탈당해서 적당한 이제 전리품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걸 이 이제 4차 십자군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비잔틴 제국 이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비잔틴 제국을 십자군들이 약탈을 하게 되는 너무 웃긴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죽이고 약탈하고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은 결국 교황에 의해서 파문이 되지만 얼만큼 십자군의 목적이 변질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긴 없지만 5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십자군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소년 십자군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농간에 속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싣고 가서 노예로 모두 팔아버리는 이런 잔인한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비잔틴 제국이 잠시 멸망하고 라틴 제국이 수립됐지만 곧 이것도 무너지고 비잔틴 제국이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엄청 약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여러분 우리 4차 십자군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4차 십자군의 농간 누구로부터?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 그리고 라틴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기로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보기로 가끔씩 나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십자군 때는 다 사실은 이제 그 성지를 뺏기게 돼요. 이때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 셀주크 투르크 계통안입니다. 등장해서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고 이 아이도 십자군들이 이제 자기네 땅까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결집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아 일어나서 이제 성지를 지키고 이슬람 세계를 지키자 해서 성스러운 전쟁이란 지하드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이건 지금의 이슬람 무장 단체들도 테러를 할 때 지하드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죠? 그 명칭의 뿌리가 됐던 것 같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1차와 4차를 비교하는 것. 4차 어떤 상인의 농간? 그렇지.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으로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라틴 제국을 건설하면서 오히려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결과 볼게요. 200년 동안 계속된 8차례의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건 단 1차에 불과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십자군 전쟁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면 한번 봐주시면 일단 첫 번째는 상공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200년 동안 십자군들이 서유럽과 이제 이슬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루트가 닦였겠죠. 그걸 바탕으로 교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이 상공업자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드가 형성이 되게 됐겠죠. 그죠? 그러면서 농민들의 지위가 올라가니까 농민의 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사실 흑사병의 영향도 있었거든요. 자세한 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을 도모했던 교황의 권위가 엄청 실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황은 교황청을 옮겨진 아비뇽 유수라든지 교황이 2명, 3명까지 등장하는 교회 대분열을 겪게 되고 결국엔 루터의 종교개혁 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봉건 기사나 또는 제후가 몰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봉건 세력들의 약화가 이루어졌겠죠, 그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해지는데 그때 등장했던 백년 전쟁이나 장민 전쟁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200년 동안의 이런 십자군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잔티움 문화라든지 또는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나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기반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수업은 이 상공업의 발달까지는 보고 가야 돼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사실 이 4가지 꼭지가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상공업의 발달까지 나아가 봅시다. 자, 교육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이에요. 자, 11세기 이제 유럽이 아까 팽창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동방무역,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무역까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원거리 무역, 그러니까 이 루트를 바탕으로 동방의 물건을 싣고 와서 서방, 그러니까 서유럽으로 이제 되파는 이런 중개무역, 이 거리가 엄청 머니까 원거리 무역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교역이 확대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볼 건 교역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3개의 교역권이 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일단 동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아까 봤던 베네치아 상인이라든지 엄청난 부를 성장했던 피렌체 또는 제노바, 밀라노 이런 어떤 곳에서 부를 획득하고 자유로운 도시, 봉건제가 무너지고 이런 자유로운 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기 발트해라든지 북해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가죽이라든지 또는 이제 말린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지중해 교역권의 사람들과 교역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북유럽 교역권, 북독일 교역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핵심된 지역은 이 리베크나 함부르크로 여기서는 이제 동업, 조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독일어로는 한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 동맹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북유럽 교역권을 이제 주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던 내륙 교역권이 있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내륙 교역권의 핵심적인 시장이 바로 어디였느냐? 이 샹파뉴 시장입니다. 샹파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날 며칠 딱 약속된 시간을 가면 시장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을 늘 가서 이제 구매하고 교환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 페어예요, 페어. 그래서 여러분이 왜 베이비 페어라든지 또는 뭐 여행 페어라든지 뭐 진로 진학 박람회 페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런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샹파뉴는 또 유명해. 무슨 생산지로? 우리 술 중에 샴페인 생산지로 또 유명한 곳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 근처에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이 내륙 교역권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플랑드르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플랑드르 지역은 양모, 모직물 생산지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모직물 생산에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석유 화학 제품,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나 면직물로 옷을 입죠. 하지만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는 양모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옷을 해 입었어요. 모직물. 이 모직물은 기본적인 이제 생필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산하던 플랑드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샹파뉴가 가까우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교역에 열심히 참여를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3개의 교역권이 대표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교역권은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 등이 동방무역에 종사를 했다라는 거. 미안해,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 있죠, 그죠? 그래서 플랑드르 지방과 샹파뉴 지방을 꼭 체크해주고 가주세요. 그래서 동방무역에 참여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유럽 교역권 같은 경우 리베크, 함부르크, 를 중심으로 발트해나 북해 연안을 주도를 했는데 한자 동맹을 결성했다 했었죠, 그죠? 독일어로 조합이라는 걸 뜻해요. 한자. 그래서 우리 독일의 혹시 국적기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루프트 한자죠. 루프트 한자. 그 한자도 이 단어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륙 교역권. 이 둘을 연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했죠, 그죠? 플랑드르는 모직물, 그리고 전기시는 어디에서 열렸다고요? 네, 샹파뉴. 프랑스 샹파뉴에서 열렸다고요. 그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샹파뉴냐, 플랑드르나 또는 리베크, 함부르크,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이 도시들은 여러분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자치권을 획득을 했는데 무력으로 혹은 재력으로 이제 그 봉건 영주로부터 이제 지배권을 빼앗거나 또는 이제 구입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장해주는 문서가 바로 특허장이에요. 여러분이 외출할 때 외출증 받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명칭을 하죠.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중세시대에는 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명칭을 가지게 됐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르주아들이 이제 이런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중세시대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신분상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여기 이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1년 하고도 1일을 더 살게 되면 도망을 나와서 이 내가 본권 영주의 이제 농노였다가 이제 내가 도망을 나와서 도시에서 1년 1일을 숨어 살게 되면 완전한 신분상 자유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원하는 이제 농노들은 도망을 가서 도시로 향했겠었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이 도시의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라는 걸 조직을 하게 돼요. 도시 상공업자들의 공공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 및 상업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신발의 장식은 몇 개를 달지, 어디에 달지, 색깔은 무엇을 할지, 수량은 몇 개를 생산할지를 모두 통제했다는 거야. 그럼 시장의 요구와 수요에는 전혀 상관없이 길드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은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류는 상인 길드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상인에게 이제 물품을 제공했던 수공업자들이 화가 나는 거야. 상인 길드가 집단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한테 막 계속 뭔가 요구하니까. 그래서 수공업자도 길드를 만들었어요. 수공업자 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스터,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장인들은 아래에 직인 그리고 도제를 거느려서 이 위계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도제는 이제 시다발이란 말씀은 안 되지만 직인은 이제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인은 최고 단계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미용실로 따지면 도제는 이제 아직 머리를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미용실에 이제 쓸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하는 걸 보는 사람들. 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만지는 디자이너가 되겠고, 장인은 그 미용실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대학인데, 대학 중에 지금 그런 면모가 아직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의학대학이에요. 의학대학에 보면 인턴이 있잖아요. 인턴이 도제입니다, 여러분. 인턴. 그래서 각종 과,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성형외과, 외과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안과는 아니네요. 내과라든지 이런 걸 막 돌아보면서 각종 과를 이제 배우는,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인 월급을 받는 이런 형식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인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이제 자신의 전공이 정해지는 게 레지던트는 직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위에 이제 교수님들, 마스터가 장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장인 같은 경우에 마스터피스라는 작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자신의 어떤 상징으로 삼기도 했었다는 거,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길드까지 살펴봤어요. 특히 길드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가 한번 더 유념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그죠? 자, 농노의 성장과 장원제의 해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를 이용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도 농노들에게 원래는 이제 생산량의 일부를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돈으로 내라. 화폐지대, 땅지자에 빌린 대가를 내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빌린 대가를 화폐로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농노의 입장에선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삼포제 우리 기억나죠, 그죠? 가서 영주의 밭에 가서 일할 때 영주가 뭐 잡초를 제대로 뽑아라, 여기 뽑아라, 물을 더 줘라, 이걸 심어라, 왜 똑바로 안 하느냐,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돈으로 지불만 하면 되니까 부역에서 해방되는 이런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봉건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엄청 발병을 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게 돼요. 급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있는 농노들에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도망을 안 갈 거 아니야, 도시로, 그지? 그래서 농노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농, 그러니까 해방된 농노들이 엄청 성장을 하는 거야,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도 꼭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애들이 있어, 그죠? 봉건 영주 중에 꼰대 영주들, 옛날로 돌아가려는 영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이런 농노들을 예속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더욱더 가혹한 대우를 하는 이런 영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100년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분쟁으로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당연히 영주 말을 듣겠어? 반란 일으키는 거지, 그지? 자유를 맛본 농민들이 이런 봉건 꼰대 영주과 그리고 약화된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자크들의 반란이라 할 수 있는 자크리에나,
자크는 일반 농민들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 돌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리라는 거는 복수형이라고 해요. 자크들의 날이라든지 또 영국에는 와트 타일러가 이제 이끄는 와트 타일러 난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크게 십자군 전쟁 파트와 그리고 교역의 확대, 도시의 성장, 그리고 농노의 성장에 따른 장원의 해체를 봤어요. 특히 스님이 주관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살펴볼 거니까 꼭 챙겨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에 줄 한번 꺼볼게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 11세기 경부터 서유럽 세계는 안정 속에서 경제가 발달하게 된댔죠, 그죠? 산포제가 확산되고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간척과 개간 사업이 등장하면서 엘베강 동쪽으로 진출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서 재정복 운동을 하면서 영토를 확대해가는 과정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누가 불렀어요? 비잔티움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 위협을 받아서 이제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 당시 이제 교황권의 확대를 노렸던 이 교황, 이 누구였죠? 네, 우르바누스 2세. 아까 전에 어느 수도원 출신? 클리니 수도원 출신.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했죠. 무슨 공의회에서?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그죠? 그래서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이 종교적 열정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호응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후나 기사는 영토를 확대하고 전리품을 얻을 목적으로, 상인은 비싼 동방의 물건을 이제 들고 와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농민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요? 농노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뭘 했어? 가난하고 불행한 자는 새 땅에서 번영할 것이라 했었잖아, 그지? 그런 걸 믿고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부터 이해관계로 점철되어 있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제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되찾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죠. 하지만 이슬람 세력에게 밀렸어. 그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지하드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4차 십자군 때는 아주 이제 십자군의 변질에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그리고 라틴 왕국을 세우면서 잠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누구의 농간이었다고? 네,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십자군 전쟁 자체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영향도 중요하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교황권이 쇠퇴를 하게 됐다라는 거. 두 번째는 참전한 제후와 기사계급이 몰락하면서 봉건제가 흔들리고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과의 교역으로 문화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상공의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을 했고, 농노가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되면서 이제 장원제가 해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문화 발전에 자극을 하면서 우리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우리 자료 1번도 한 번 더 보고 가면 튀르크인의 진출은 아까 셀주크 튀르크,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이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시작부터 아예 세속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다 했고,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게 뭐라고요? 4차 십자군의 경로 꼭 살펴보자 했었어요, 그죠? 어디서 출발해서? 베네치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하고 끝났죠, 그죠?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이 있었고 라틴 제국을 수립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입니다. 교역의 확대부터 볼게요. 먼저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나 제노바 등 지중해 연안의 도시는 동방 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함부르크와 리베크 등 북독일 도시는 북유럽 도시는 이제 한자 동맹, 한자가 무슨 뜻이었어요? 독일어로 조합을 뜻한데 했었죠. 동료나 북해와 발트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했고요. 그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뭐였다? 네, 샹파뉴 지방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양모 생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지중해 교역권 그리고 베네치아 그리고 북유럽 또는 북독일 교역권, 한자 동맹, 그리고 그들을 연결한 내륙 교역권의 샹파뉴 정기시와 플랑드르를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25쪽에 도시의 성장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시는 이제 영주의 지배를 받았는데 도시민이 재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어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상징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특허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분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댔어. 1년 며칠을 살면 1년 1일을 살면, 그죠? 도시민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길드를 만들었는데 길드는 철저하게 생산과 교역을 통제하는 폐쇄적인 형태였다라는 거, 그죠? 처음엔 상인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다가 나중에 대상인이 길드 운영과 도시 행정을 독점하니까 수공업자도 길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수공업자 길드는 주로 뭐로 이루어졌다는 거? 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인들은 직인과 도제를 거느리면서 위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폐쇄적 위계죠. 자, 그런 다음에 장원 해체 과정 가볼게요. 자본주의 발달 성장이 위에 때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화폐 경제가 퍼지게 됩니다. 이런 도시가 성장을 하고 이제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영주들이 농민에게 부역 대신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주는 대신에 현물이나 화폐를 이제 지대로 요구를 하겠죠. 화폐지대. 그래서 농민들이 부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물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런 곡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화폐지대로 봤던 영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뜻인데, 요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게다가 14세기에는 뭐가 이제 흑사병이 등장을 하게 되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고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영주들이 농민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농무신분에서 해방돼가지고 자영농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장원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수입이 줄어든 일부 봉건 꼰대 영주들이 오히려 지형지를 확대하고 화폐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되돌리면서 농민을 억압하니까 오히려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 프랑스에는 자크 리에난이나 영국의 와트 타이런난이 대표적인데, 우리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것이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얘기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료 1번 본문, 우리가 클레르몬 공의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말한 거에 보니까 경제적, 종교적 배경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셀주크 투르크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세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약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도에서 1차 십자군에 도착했던 지역, 예루살렘과 4차 십자군은 어디까지밖에 안 갔어요? 콘스탄티노플까지밖에 가지 않았죠. 그죠? 이런 변화가 생긴 까닭은 뭐 때문이었다? 이 4차 십자군의 이제는 엄청나게 세속적인 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이 중세 서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선생님이 아까 4가지 종류로 살펴봤었고요. 그죠? 교환권이라든지 왕권이라든지 또는 문화, 르네상스 발전의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상업의 발달 이런 게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주요 무역도시, 지중해는 뭐 베네치아라든지 북유럽은 리벡, 함부르크, 내륙 같은 경우는 상파뉴, 플랑드르 지역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3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흑사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전체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래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인은 흑사병의 이제 발생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영향으로는 우리가 농민은 이제 신분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장원지는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언급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봤던 이 그림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겠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1차 십자군의 모습을 뜻해요. 그래서 1차 십자군들이 종교적 열의가 가득해서 엄청 피로에 지쳐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 을 약탈하거나 또는 동방의 물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십자군들이 형성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교환권은 이제 쇠퇴하고 오히려 이제 상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모습이 이때 있었죠. 그죠? 다음 시간은 그 두 번째 변화를 볼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제 100년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고 봉건 제후 세력들이 어떻게 약화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